네, 김차동의 팬모닝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부터 3부까지는 썬데이 BGM으로 함께했습니다. BGM 형식으로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4부는 또 분위기를 바꿉니다. 바로 굿모닝 인문학 시간이죠.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도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오늘은요. 한 번쯤 교과서에서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이 사건은 어떤 배경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보산 사건. 네. 자, 함께 떠나보죠.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김주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또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민족 간의 혐오와 차별, 네. 충돌의 양상으로 벌어진 이른바 만보산 사건, 중국어로 완바오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보산 사건은 저희가 교과서로 배웠을 때 좀 짧게 이렇게 배웠던 사건이거든요. 예. 이 사건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또 무엇인지까지도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만보산 사건의 배경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예, 이 만보산이라는 데는 지금의 중국 동북지방 길림성 장춘시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당시에는 만주라고 불렀고, 이 지역적으로 이 만주 지역은 한국인들이 1910년대 이후 꾸준히 이주했고, 그리고 20년대, 30년대에 수전을, 특히 이제 논농사를 주로 했던 개척적인 땅이었죠. 예. 논농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인데, 맞아요. 농수로를 둘러싸고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충돌은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그냥 끝나는 형태였는데, 이 충돌이 가짜 뉴스, 요즘 말로 그런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양국 간에 목숨을 건 그런 분쟁으로 확대되었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좀 이렇게 연달아 일어났는지 약간 좀 시대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농사를 지려면 이제 용수로 확보가 필요한데, 예. 1920년대에 이 만주 지역의 한인들이 약 한 100만 명 가까이가 이주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뭐 다양한 곳에 만주 전역에 이주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있었던 중국인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 1910년대, 20년대에는 조선인들, 한국인들의 자치기관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예. 이제는 이 거주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특히 만보산 사건의 배경에는 제국주의 일본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뭐냐면은 장춘에는 장춘 일본 총영사관이 있었는데, 이 시기가 1931년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뒤에 이른바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국내의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의 한인들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러한 면에서 31년 7월에 농수로를 가지고 그날 바로 벌어진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농수로를 가지고 한인과 중국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 지방정부와 예. 일본 영사경찰 간의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더 갈등을 추동하는 양상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31년 7월 2일 날에는 이미 그 조선인들은 일본 총영사관의 말만 믿고 농수로를 뚫어도 된다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중국인들은 아니다. 니네 지금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고 공식적으로도
중국 경찰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그 자리에서 충돌이 됐는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충돌된 사건을 일본 총영사관의 관리가 예. 당시에 장춘에 있었던 한국의 당시 이제 조선일보 기자였던 김이삼이라는 사람한테 너네 큰일 났다. 중국인들이 이주 한인들한테 지금 폭력을 가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주 한인들한테 이민족인 중국인들이 예. 박해를 가했으니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에서는 큰 충돌은 없었는데 네. 오히려 이 소식이 국내로 퍼지게 되죠. 아, 그렇게 확대가 되는군요.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중앙 뭐 이런 그 동아일보 예. 이른바 민족지였던 신문들이 해외 이주 한인들이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크게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희상 기자는 일본 관리한테 네. 잘못된 가짜 뉴스, 오염된 뉴스를 받아들여 제보를 받았고, 그렇죠. 예, 그걸 침소봉대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사건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은 그 사건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네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 31년 7월 2일 날 그 농수로를 둘러싼 만보산에서의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충돌 사건도 만보산 사건이라고 그러고 예. 광해의 개념에서는 그 이후 신문 기사가 나가서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이 파급력을 가졌는데 예. 이 뉴스가 인천과 평양, 서울 곳곳에서 아마 여기 익산이나 전주 지역 군산 네. 화교가 있는 곳에서는 파괴 활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화교 상점을 예. 곳곳에서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하하. 심지어 평양 같은 데는 약 1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혐중 사건이라고도 보면 되겠네요. 약간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그렇죠. 요즘 말로 혐중 사건인데 예. 중국인들을 배척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양에 가장 많은 중국인이 살해당하는데 한 100명 가까이 죽게 돼요. 예. 그리고 수많은 또 한인 그 상점들이 파괴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인천의 차이나타운 여기서도 수많은 또 그 중국인 상점들인데 파괴당하는데 예. 그 당시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인 죽은 숫자가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인천은 이런 소요 사건이 있으면 피난을 갔기 때문에 예.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이주 중국인으로 화교로 살아가면서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그런 훈련이 있었던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인천에 비해서는 사상자 수가 굉장히 적었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또 확대 해석되냐면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서울에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90년 전의 양상인데 요즘에도 서울의 조선족이라는 또는 제중동포들이 와서 그 노동자로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당시에 신설동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게 신설동 중국인 노동자 합숙소에 한국인들이 당시 조선인들이 가서 습격을 합니다. 허허.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타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죠. 예. 중요한 이유는 너희 나라 중국에서 일을 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조선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또 노동자들 사이에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가 만보산 사건을 교묘히 활용한 것인데 이 문제가 민족 간의 감정을 더욱 폭발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폭발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 같은 경우 식민지하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든 대일 항정기라고 부르지만은 그런 엄혹한 시절에 오히려 같은 처지였던 중국인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응징했던 것은 이러한 혐오, 네. 지금의 뭐 혐중 사태, 당시에는 이제 중국 배척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게 전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 일제 움직임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거의 수수방관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빨리 대처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서울에 그러니까 조선 영사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총영사관에서 지금 이제 피해 상황을 긴급히 보고받아가지고 중국 국민정부에 타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 그래서 만주, 그다음에 여기 국내에서 이제 이 만보산 사건 피해자 협의체가 구성돼서 네. 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군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응 자세였어요. 네, 궁금해요. 이때껏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이제 1919년 4월달에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상해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임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국민이 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국가를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직접 직업을 갖거나 또는 군자금을 모집하거나 또 해외에 있는 그 교민들이 독립자금을 보내온 경우들,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예. 이 만보산 사건을 계기로 네. 중국인들이 니네 조선인들을 달리 보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혐중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예. 인명을 살상하는 약 100명 가까이 죽이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니네 망국노, 나라가 망해서 예. 동북으로 와가지고 이른바 난민의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받아줬는데, 네. 우리를 이렇게 국내에서 화교들을 박대하는 예.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이것을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외교 총장이 조수왕이었고, 네. 그다음에 리더였던 김구,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 긴급 회동을 상해에서 엽니다. 그래서 회동의 주요한 내용은 예. 이 만보산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네네. 일본 제국주의에 있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예. 그들로 하여금 만보산 사건을 촉발시키게 했다라고 하는 그 취지의 예. 성명서를 발표했고, 근본적으로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은 중국 땅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법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어허. 그래야 중국한테도 유리하다. 예. 이런 그 내용의 그 성명서를 계속 발표해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제국주의를 타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한중 공동 항일 투쟁론을 얘기를 하게 되죠. 예. 이런 논리를 계속 피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관찰을 계속해요. 네. 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과연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조수왕뿐만 아니라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상해에서 그 만보산 사건의 희생자 추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하고 인천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인천, 예. 그다음에 평양에서도 죽었기 때문에 네네. 죽은 중국인들 추도식을 상해에서 열는데 거기에 대표를 파견하게 되지, 임시정부 요인들을. 예. 그래서 이거는 추도식의 임시정부 요인을 파견한 거는 정치죠, 정치.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정책적으로 중국인들한테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단순히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 예. 그래서 국내에도 파견하고, 그다음에 언론인 신원준이라는 상에서 활동했던 신원준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요. 그렇군요. 이 만보산 사건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중국과 조선인 간의 싸움이 아니다. 제국주의와 이 피지배민족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언론인 신원준이가 예. 세계 요로에 이 기사를 송달합니다. 네. 당시 이제 신원준은 동아일보 상의 지국장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대응 자세를 취하게 네.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임시정부의 이후의 어떤 활동과 그 대처로 인해서
양국 간의 그 민중들은 그런 만보 사건에 대한 어떤 격화된 반응들이 좀 수그러들었나요? 어땠나요?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예. 이게 1931년 7월인데 2달 뒤에 일본은 동북 지방을 집어삼키는 이른바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예. 만주 지역을 전면적으로 예. 장악하게 되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중국인 입장에서는 이 만주사변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도전이다. 다만 이제 국민정부 입장에서는 장개석이가 이끄는 국민정부 입장에서는 장학량이가 이끌었던 이 동북 지역을 불간섭으로 해요. 예. 불간섭 정책을 천명해서 간섭을 하지 않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이것이 결국은 중국 대륙으로 오게 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첫걸음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만보산 사건 이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는데 이게 예. 이제 11월 초쯤 되면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예. 그 뒤에 그 다음에 32년 1월에 이봉창 의거, 그다음에 32년 4월에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만보사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쭉 훑어봤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현대로 돌아와서 예. 동북아시아에서 이 신만보산 사건은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없어야 될 텐데 혹시나 이러한 사건들, 유사한 사건들이 요즘 전 세계를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동북아 지금 만보산 사건이 일어난 지 90년이 지났지만은 예. 만보산 사건의 불씨는 아직도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컨대 지금 동북아는 노동시장이 다 개방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그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말을 잘하는 이 조선족들이 역으로 한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도 지금 대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적인 차이 이 부분은 결국은 혐오와 갈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 동북아의 구성원들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최소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그 어떤 언론의 기사와 이야기를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식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거는 뭐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예. 오히려 90년 전의 언론보다 지금은 언론의 홍수고 정말 정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인데 예. 과연 그 정보 중에서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간 동북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언론의 힘, 그 정보력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지 그 스스로 자문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만보사 사건 인식과 대응 소주제로 혐오와 차별의 공간적 팽창 차단에 대해서 우리 김종 교수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김종현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